김도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 족쇄를 양 발목에 차고 끝이 보이지 않는 끈적하고 검은 진흙 늪지대를 수천 킬로미터나 맨발로 건너온 죄수처럼 청은망은 무거워진 다리를 힘겹게 끌며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마호가니 현관문 앞에 섰다. 도쿄에서의 3박 4일. 겉으로는 수천억 원의 자본이 오가는 냉철하고 치열한 비즈니스 출장이었으나 그 내면의 진실은 숨막히는 현실, 아내의 죽음이라는 냄새가 벽지 곰팡이처럼 지독하게 밴 집으로부터의 비겁하고 처절한 도피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도망친 자가 치러야 할 대가처럼 심장을 짓누르는 더 크고 날카로운 죄책감이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세하게, 아니 격렬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도어락의 숫자 패드를 눌렀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감정 없는 차가운 기계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가 마치 그에게 내려지는 유죄 판결의 심판 종소리처럼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다. 육중한 문이 철커덕하고 무거운 금속성 소음을 내며 열리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익숙한 정막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를 맞이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저택의 먼지 냄새, 그리고 사가 내리는 슬픔이 만들어낸 비릿한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마치 독가스를 마시는 사람처럼 숨을 멈추고 다가올 고통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습관처럼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려놓으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가방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의 모든 감각이 정지했다. 폐로 들어가던 공기가 턱 끝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발끝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온몸의 근육이 일시에 차가운 석고상처럼 경직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위층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마치 맑은 가을날의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굴러가는 듯한 혹은 투명한 크리스털 유리구슬이 은쟁반 위에 부딪히는 듯 단 청명하고도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까르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바보야, 간지럽잖아. 그것은 지난 9개월 21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6,900시간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검게타르처럼 눌어붙은 이 거대한 저택에서 완전히 멸종되었던 소리, 바로 생명의 소리였다. 환청일까? 너무 지쳐서, 너무 간절해서 썩어들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잔인하고도 슬픈 착각일까? 김도현은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안에서부터 부술듯이 쿵쿵거리며 두드리는 소리가 고막에 웅궁거려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시간은 그를 거부할 수 없는 중력처럼 9개월 전 그날의 지옥으로 잔인하게 끌고 들어갔다. 그의 아내, 그의 영혼의 반쪽이었던 윤혜원은 급성 심장마비라는 그 잔인하고도 건조한 의학 용어와 함께 그 어떤 예고도 아주 작은 전조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 갓 내린 향긋한 헤이즐넛 커피 향을 음미하며 현관에서 넥타이가 또 비뚤어졌어요. 당신은 내가 없으면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다정하게 매듭을 고쳐주던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 손끝의 온기가 아직 목덜미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연간실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서랍 속에 갇힌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음 조각 같은 시신이 되어 있었다. 따뜻한 작별의 포옹도, 사랑한다는 마지막 고백도, 마음의 준비를 할 단 1초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은 신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인 이별이었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에게 진짜 지옥은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가 채에 사라지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6살 쌍둥이 딸 김은비와 김은우. 세상의 모든 빛을 눈동자에 담고 있던 그 명랑하고 사랑스럽던 아이들은
엄마가 한 줌에 회색제로 돌아가던 날, 마음의 문을 녹슨 쇠사슬로 칭칭 감아 영원히 봉인해버렸다. 아이들은 밥을 거부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는 듯 현실을 철저히 부정했다. 아이들은 그저 운동장처럼 넓고 텅 빈 거실 한 구석, 햇빛조차 비껴가는 차가운 그늘에 껌딱지처럼 붙어 서로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서로의 천만이 그들을 이 끔찍한 세상에 붙들어매는 유일한 닫힌 것처럼, 마치 누군가 아이들의 영혼 속에 손을 집어넣어 생명력이라는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린 것처럼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한 눈을, 그 빛을 잃어버린 심해 같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김도연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썰리는 기분이었다. 김도연은 아빠로서, 그리고 홀로 남겨진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발버둥을 쳤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들,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저명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수없는 차가운 MRI 기계의 소음,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거부했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건강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주일에 6천만 원짜리 최신 실험적 신경자극 치료까지. 9개월간의 처절한 싸움, 신을 향한 9개월간의 분노와 피를 토하는 듯한 간절한 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먼지 한 톨만큼도 변하지 않았다. 절망은 늪처럼 더 깊고 어두워져 그들의 목을 조여올 뿐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소위 명의라 불리는 의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뱉어냈다. 로스, 아니 김도현 씨, 뇌 방어 기제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둔 겁니다.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어요. 충격으로 인해 다시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김도연은 딸들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치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밧줄 하나 없이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도, 제 목숨을 내놓아도 그 추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매일 밤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라는 여성이 가정부로 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경력도 내세울 만한 추천서 한 장도 없었다. 그저 젊고 지나치게 조용했으며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재킷을 입고 마치 세상에 빚을 진 사람처럼 자신을 그림자 속에 숨기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기이한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의 혈관을 단 한 번에 찾아내고 고열로 울부짖는 아이를 품에 안아 밤새워 재우던 가장 유능하고 따뜻한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그녀의 빛나던 경력이 타인의 비겁한 거짓말과 더러운 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파괴되고 그녀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가 처음 그 두 침묵하는 어린 소녀들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은 차트와 데이터, 뇌파 그래프만 보던 의사들이 보지 못한,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나를 봐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라는 침묵 속에 감춰진 간절하고도 처절한 영혼의 비명이었다. 한서연이 온 지 3주가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김도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지독한 편두통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회사에서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집은 절간처럼 고요하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없이 비어 있어야 했으며 그 숨 막히는 정막이 습관처럼 그를 맞이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 무거운 잿빛 공기가 거치고 따스한 봄볕 같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귀퀴한 먼지 냄새 대신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까르르,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멍청이 곰돌아, 간지럽단 말이야. 위층에서 들려오는 수정처럼 맑고 청명한 웃음소리. 그리고 웅얼거리는 아이들의 분명하고 또렷한 한국어 목소리. 김도현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려 서류 가방이 쿵 하고 바닥으로 미끄러졌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찌릿하게 흘렀다. 무슨 일이지?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아이들이 지금 웃고 있는 건가? 말을 하고 있어? 그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리를 따라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슴속에서 거대한 태풍처럼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꿈일 거야. 깨고 나면 다시 지옥일 거야. 제발 꿈이 아니길. 제발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침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날카롭게 일깨워 주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그곳에는 기적이 있었다. 은비와 은우는 한서연을 가운데 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를 몇 년 전 할로윈 때 입었던 꼬질꼬질한 작은 장난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헐거운 플라스틱 청진기를 걸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서연의 손목을 진지하게 잡고 있었다. 한서연은 바닥에 누워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짐짓 심각한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환자분 맥박이 너무 빨라요. 콩닥콩닥해요. 큰일 났어요. 은비가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나 눈에는 생기가 가득 찬 채 말했다. 약을 드셔야 해요. 이거 먹으면 안 아파요. 포도맛이에요. 꿀꺽. 은우가 빈 플라스틱 컵을 내밀며 마시는 신용을 했다.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한서연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입만 벙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소리를 내어내 대화를 하고 있었다. 9개월간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기적처럼 열린 것이다. 김도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문틀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9개월 동안 말라붙었던 눈물샘이 터져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져 셔츠를 적셨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서연 씨, 당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세상 어디에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희망이 재처럼 타버렸다고 느낄 때 신은 조용히 누군가를 보내 기적이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바로 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비극의 시작점으로. 김도연의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닿은 것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런던에서 3박 4일간 치열한 인수 합병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성공의 도파민으로 혈관이 뛰고 머릿속으로는 다음 분기 예산을 계산하며 에너지가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빨리 집에 가서 아내 혜원과 토끼 같은 딸들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딸들에게 줄 곰 인형이 든 선물,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순간 김도연의 위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서 왜?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등골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를 휘감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그러나 이미 무너져버린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김도현 씨 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자택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112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은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김도연은 공항 한복판에 멈춰 섰다. 사람들, 여행 가방을 끄는 드르륵 소리, 웃음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그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직 그의 세상만이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혜원이 사라졌다.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며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요 라고 웃던 그녀가 아무런 경고도 작별의 키스도 없이 그냥 증발해버렸다. 그는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윙윙거리는 공항 로비에 멍하니 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주문처럼 속삭였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꿈이야. 제발 꿈이라고 해줘.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듯 흐릿했다. 기색에 주소를 말했는지 창밖 풍경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엉덩이에 닿은 가죽 시트에 소름 끼치는 냉기와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하나의 질문뿐이었다. 은비와 은우에게 엄마가 다시는 영원히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지? 엄마는 별이 되었다고.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어떻게 해? 한남동의 2층 주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거실에 켜진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묵. 그것은 가족들이 잠든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된,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든 종류의 정막이었다. 명백한 죽음의 냄새였다. 은비야, 은우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걸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아가들아, 아빠 왔어. 제발 대답 좀 해봐. 어디 있니? 그는 거실 구석, 소파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은비의 작은 팔이 은우를 감싸고 은우의 머리는 은비의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멍하니 텅 비어버린 눈.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공포 그 자체였다.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아이들의 영혼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김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가들아,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들의 뺨을 만졌다. 피부는 따뜻했고 살결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저 두 개의 작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은비야, 제발 아빠 말 들리니? 아빠 왔잖아. 아빠 좀 봐줘.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은우야, 아빠 좀 봐. 응, 제발 한 번만 봐줘. 아빠야.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김도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뜨거운 공포가 목구멍을 타고 치솟아 비명이 될 뻔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아이들을 품에 끌어당겨 꽉 안았다. 자신의 가슴에 닿는 아이들의 작은 심장 소리를 확인해야만 했다. 아빠 여기 있어. 그가 오열하며 속삭였다. 아빠는 아무 데도 안 가. 엄마 대신 아빠가 여기 있을게. 약속할게.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그의 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그곳은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닿을 수 없는 세상 끝의 고독한 섬이었다. 그날 밤 김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의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아이들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불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웅크린 두 작은 등, 서로의 천만이 그들을 이 세상에 붙들어 매고 있는 유일한 끈인 것 같았다. 김도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내 딸들을 삼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구해낼 방법을 모른다. 혜원의 장례식 후 시간은 의미를 잃고 흐릿하게 뭉개졌다. 김도연은 집을 요새 삼아 집거했다.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 회사에서 걸려오는 빗발치는 전화를 무시했다. 그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은비와 은우를 지켜보는 일에만 매달렸다.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그가 이름을 부르거나 안아주려 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 종일 바닥에 붙어 앉아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세상을 응시할 뿐이었다. 김도연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부터 시작해 뉴욕, 필라델피아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까지 연락했다. 아이들의 증상을 설명할 때마다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하나의 이름을 거론했다. 서창민 박사를 찾아가세요. 서창민.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과장이자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위자. 그는 김도연 가족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자선 파티에서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주말이면 함께 골프를 치던 지인. 그라면 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봐온 그라면 다를 것이다. 서창민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오전에 도착했다. 그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왔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그리고 차갑게 바뀌는 듯했다. 김도연은 며칠간 씻지도 못한 초췌한 몰골로 그를 맞이했다. 서 박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서창민은 의례적인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친구로서의 안부나 헛된 희망을 주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저히 의사로서의, 아니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태도였다. 아이들을 보게. 그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지, 숨은 어떻게 쉬는지. 그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거나 억지로 반응을 유도하지 않았다. 그저 재킷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수첩에 만년필로 무언가를 꼼꼼히 적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김도연에게는 든든함보다는 묘한 불안감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서창민은 자신의 대규모 의료팀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뇌파 측정기, MRI 분석 자료, 신경반응 테스트기 등 온갖 차가운 금속성 기계들이 따뜻해야 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은비와 은우는 유령처럼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 기계음이 삐하고 울려도,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침묵했다. 김도현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희망을 품고 가슴을 졸이며 그 곁을 지켰다. 제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줘. 방법이 있다고 해줘. 검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서창민은 김도현을 서재로 불렀다. 김도현은 가죽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그와 마주 앉았다. 서창민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 씨, 정말 유감스럽네. 그 네 글자가 김도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자네 딸들은 지금 평범한 사별 비탄에 빠진 게 아니야. 서창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아이들은 외상성 긴장 증적 위축, Traumatic Catatonic Withdrawal 이라는 희귀한 상태에 빠졌어. 엄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현실과의 연결을 끊어버린 거야. 김도연의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치료할 수는 있는 거지.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 아이들이잖아. 서창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김도현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증상이 이토록 심각한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예후가 좋지 않아. 우리는 수년간의 집중치료를 각오해야 해. 심지어 영구적인 심리적 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도현 씨, 마음 단단히 먹게. 아이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김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니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처럼 갈라졌다. 안 돼, 서 박사. 무슨 소리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의사잖아.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서창민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득였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실험적인 치료법들이 있기는 해. 최신 신경자극 요법과 집중 케어 프로그램인데 그는 두꺼운 서류처를 꺼냈다. 아직 임상 단계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아주 비싸지만 약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 김도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비용은 상관없어.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 내 아이들만 살려줘. 서창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하지. 그렇게 잔인하고 정교한 악마의 덫이 놓였다. 다음 주부터 집은 차가운 병동으로 변했다. 서창민의 의료팀이 상주하며 한남동 저택을 점령했다. 거실에는 심박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서재는 치료실로 개조되었다.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집 안을 오갔다. 은비와 은우는 군대 같은 일정표에 따라 움직였다. 아침에는 뇌파 평가, 오후에는 심리 세션, 저녁에는 관자놀이에 차가운 전극을 붙이고 견뎌야 하는 신경 자극 치료. 일주일에 6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김도연은 명세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첫 달, 그는 희망을 가졌다. 시간이 약일 거라고. 둘째 딸, 그는 아이들의 눈이 깜빡이는 횟수,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억지로라도 진전의 징후를 찾으려 애썼다. 셋째 딸,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이들을 보며 작은 반응이라도 있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소녀들은 여전히 침묵했고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으며 눈동자는 여전히 죽은 물고기처럼 공허했다.
김도연은 억지로 회사에 복귀했지만 영호는 집에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오늘 밥은 좀 먹었을까? 치료사 선생님 눈은 마주쳤을까? 매일 저녁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간호사를 붙잡고 애타게 물었다.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매일 저녁 수간호사는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연 씨. 6개월이 지나자 김도연은 묻는 것을 멈췄다. 그는 그저 퇴근 후 위층 아이들 방으로 올라가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려는 듯 웅크리고 잠든 두 아이. 아빠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느 날 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열하며 속삭였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약속할게. 포기하지 않을게. 끝까지 지켜줄게. 하지만 집 안을 감도는 무거운 침묵은 그에게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8개월째 접어들자 저택은 살아있는 무덤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방에는 먼지가 내려앉았고 혜원이 즐겨 치던 피아노는 굳게 닫혀 있었다. 매일 아침 혜원이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하던 주방은 냉기만 감돌았다. 김도현은 한때 행복으로 가득 찼던 복도를 걸으며 자신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다. 익사하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가사관리실장이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김도연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도연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던 눈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지금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상주하는 의료팀, 치료사들, 그리고 아이들의 특별 식당까지.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간병인은 아니더라도 청소나 빨래 같은 자비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김도연은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지쳐서 생각할 힘조차 없었다.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뽑든 용역을 쓰든. 면접은 제가 봐도 될까요? 그냥 아무나 구하세요.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전과자만 아니면 됩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김도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보며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막 고용되려는 그 사람이 수억 원의 돈과 최고의 의사들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한서연은 8월의 어느 무더운 화요일 아침 한남동 저택 앞에 섰다. 그녀는 낡은 더플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고 청바지와 색이 바랜 재킷 차림이었다. 운동화 뒤꿈치는 닳아 있었고 가방끈을 쥐고 있는 손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사관리실장이 문을 열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씨죠? 들어오세요.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웅장한 대리석 현관과 높은 천장.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져 몸을 움츠렸다.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이력서는 초라했다. 지난 3년간 식당 서빙, 청소 도우미 등 당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기록뿐이었다. 의심을 살 만한 공백도, 특별한 경력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서연이 원하던 바였다. 그 초라한 이력서 밑바닥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린 피눈물 나는 과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부산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가장 촉망받는 간호사였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주고 주사가 무서워 우는 아이를 위해 눈높이를 맞춰 바닥에 앉아주던 간호사. 비번인 날에도 아픈 아이가 걱정되어 병실을 찾던 천직이라 믿었던 간호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심각한 감염으로 실려온 어린 소년이 있었다. 담당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다. 한서연은 처방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 지시대로 정확히 약물을 투여했다. 하지만 처방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치명적인 과다 투여였다. 소년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서연은 그 작은 몸에 심폐소생술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병원은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실수를 저지른 의사는 병원장과 동문인 유력 인사의 아들이었다. 힘없는 간호사 하나를 매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당시 소아과 과장으로서 그녀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인생을 파괴하는 최종 보고서에 서명한 인물. 그가 바로 지금 이 집 위층에서 김도현의 딸들을 치료하고 있는 서창민 박사였다. 한서연은 몰랐다. 자신이 일하게 된 이 집의 주치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라는 사실을. 가사실장은 그녀를 데리고 집 안을 돌며 업무를 지시했다. 이쪽은 주방이고 저쪽은 세탁실이에요. 주로 1층 청소와 정리를 맡게 될 겁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따라갔다. 그러다 거실을 지나칠 때 그녀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거실 소파에 똑같이 생긴 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들은 서로를 생명줄처럼 껴안고 영혼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그녀는 저런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의 눈. 주인어른 따님들이에요. 실장이 낮게 속삭였다. 작년에 엄마를 잃고 많이 아파요. 말도 안 하고. 한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무의식적으로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저건 병이 아니야. 저건 슬픔에 잠긴 거야. 너무 깊이 잠겨서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들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이모가 알아. 그 마음 이모는 알아. 한서연의 근무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집 안을 돌아다니는 의료진과 마주치지 않으려 유령처럼 움직였다. 늦은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였다. 쌍둥이는 여전히 소파 그 자리에 화석처럼 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쿠션을 정리하며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습관이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할머니의 찬송가. 참새 한 마리도 지켜보시니 나도 지켜보고 계심을 아네. 부드러운 허밍이 정적을 깨고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녀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은비와 은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9개월간 김도현이 그토록 원했던 시선이었다. 멍하니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서연의 눈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또렷한 눈빛. 한서연은 숨이 턱 막혔다. 아, 그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 아가들아. 내가 시끄럽게 했니? 하지만 아이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마치 그 노래를, 그 따뜻한 목소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 눈빛은 더 들려주세요. 계속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도연은 복도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서재로 가던 길이었다. 그냥 지나치려다 아이들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지금 저지르면 안 돼. 내가 움직이면 이 마법이 깨질지도 몰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은 한서연이 방에 들어오면 눈동자로 그녀를 쫓았다. 그녀가 혼잣말을 하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면 귀를 기울이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한 번은 은비가 복도를 지나가는 한서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놓았다. 한서연은 호들갑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 이 먼지 좀 봐. 먼지, 괴물이 사나 봐.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우리 할머니는 말씀하셨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근데 청소할 땐 웃음이 잘 안 나오네, 그치? 김도연은 문틈으로 계단 난간 너머로 어둠 속에서 그 장면들을 훔쳐보았다. 은우가 한서연의 엉뚱한 농담에 입꼬리를 실룩이는 것을 보았다. 은비가 한서연이 주는 간식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는 것을 보았다. 의사들이 6천만 원을 들여도 얻어내지 못한 반응들이었다. 김도연은 희망을 품는 것이 두려웠다. 희망은 고문이었다. 희망을 가졌다가 잃는 것은 2번 죽는 것과 같았으니까. 하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가슴속 대지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김도연은 지독한 두통 때문에 일찍 퇴근했다. 회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까르르. 아냐, 여기야. 여기를 들어봐야지. 웃음소리. 그리고 말소리. 김도연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쿵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나?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그는 홀린 사람처럼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다. 이 꿈 같은 순간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서연은 바닥에 놓인 쿠션 위에 환자처럼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물수건을 올리고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은비와 은호는 몇 년 전 할로윈 때 입었던 꼬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장난감 청진기가 목에 걸려 찰랑거렸다. 아이들의 표정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었다. 로지 이모, 많이 아파요? 은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은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플라스틱 약통을 내밀었다.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꿀꺽하세요. 한서연은 눈을 뜨고 아이들을 보며 활짝 웃었다. 어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네. 아이들이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김도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는 문틀을 붙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9개월 동안 굳어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내 딸들이 다시 말을 해. 내 딸들이 웃고 있어. 그때 한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김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다. 아, 주인어른, 죄송해.
아니요. 김도현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발 사과하지 마세요.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 기적 같은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창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박사, 기적이 일어났어. 애들이 말을 했네. 웃기도 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축하의 말 대신 차가운 정적이 돌아왔다. 도현 씨, 지금 흥분한 건 알겠지만 냉정하게 들어. 서창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게 반드시 좋은 징조라고 볼 수는 없어. 김도연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9개월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 가정부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 서창민이 말을 잘랐다. 전이성 정신병,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이라는 게 있어. 아이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거야. 이건 회복이 아니라 현실 도피야. 심각한 심리적 의존증으로 발전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망칠 수 있어. 정신 차리게, 도현 씨. 김도현의 가슴속 환희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위험하다니. 한서연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봐줬어. 진심? 서창민이 비웃듯 되물었다. 도현 씨, 자네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멀쩡한 젊은 여자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어? 김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내가 알아봐 주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야. 전화가 끊어졌다. 김도현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방금 잡았다고 생각한 희망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창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현 씨, 내 예감이 맞았어.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가? 한서연, 부산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이더군. 그런데 3년 전에 면허가 취소됐어. 이유가 뭔지 아나? 투약 의료사고로 어린아이를 죽였어. 김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자기 실수로 아이에게 약을 잘못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 그리고 병원에서 쫓겨난 거야. 그런 위험한 여자가 지금 자네 딸들 옆에 있어. 의료 지식도 없는 살인자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김도연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확실한가? 경찰 조서와 병원 기록 다 가지고 있어.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주지. 김도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팩시밀리가 찌익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다. 서창민이 보낸 자료였다. 사망, 과실, 면허 취소. 붉은 글씨들이 그의 눈을 찔렀다. 한서연 덕분에 아이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죽였다고. 내 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날 저녁 그는 한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김도연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이내 굳어졌다. 한서연 씨, 김도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까? 한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의료사고로 아이가 사망했고 그래서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도연을 보며 절박하게 말했다. 주인어른, 그건 제가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목소리가 떨렸다. 처방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실수를 했고. 하지만 저한테 숨기셨죠. 김도연이 소리쳤다. 배신감과 두려움이 폭발했다. 내 딸들을 돌보면서 그런 끔찍한 과거를 숨겼어. 말했으면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살아야 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김도현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거대 병원과 의사라는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던 3년 전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섰다. 그녀에게 세상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그녀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계단참에 은비와 은우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한서연이 우는 것을 보자 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로즈 이모, 은비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불렀다. 한서연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가들아, 이모가 가야 해. 미안해. 가지 마요. 은우가 울먹였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도현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인사해. 이모 이제 안 올 거야. 한서연은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다. 은비와 은우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9개월 전 엄마가 떠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다시 입을 닫았다. 이번 침묵은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아이들은 다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렸다. 김도연은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아빠한테 말 좀 해줘. 응,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김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3일이 지났다. 집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다. 아니, 희망을 맛보았다가 빼앗겼기에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아이들은 식음을 전폐했다. 서창민은 다시 강력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도연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잠 못 이루던 새벽, 김도연은 술 기운에 의지해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서창민의 병원에서 보내온 의료 기록과 청구서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놓친 무언가가. 눈이 아프도록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서류더미 밑바닥에서 붉은색 바인더 클립으로 묶인 낯선 서류철 하나가 발견되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라벨에는 서울 아동병원 심리평가 보고서 발신 최선아 박사라고 적혀 있었다. 최선아? 서울 아동병원? 서창민은 이런 곳에 의뢰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에 크게 울렸다. 첫 페이지에 적힌 진단명. 진단, 급성 사별 비탄 반응 및 선택적 함구증. 예후, 매우 양호. 적절한 정서적 지지 시 6차 12개월 내 완전 회복 예상. 김도연은 숨을 멈췄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매우 양호, 완전 회복 예상. 서창민은 영구적 장애가 남을 거라고 했다.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치료 권고 사항이 나왔다. 권고, 침습적인 약물이나 기계치료 절대 금지.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 따뜻하고 일관된 양육자의 존재 필요. 놀이치료 및 음악 요법 권장.
그것은 한서연이 했던 모든 것이었다. 김도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고서 날짜는 7개월 전이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본 보고서는 주치의 서창민 박사의 요청으로 그에게 직접 전달됨. 서창민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 7개월 전부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 보고서를 은폐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고문하는 고가의 실험 치료를 처방했다. 일주일에 6천만 원씩 챙기면서 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돈놀이를 한 것이다. 김도연은 배신감에 치가 떨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 상단에 적힌 최선화 박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최선화 박사님입니까? 저 김도현입니다. 은비, 은우 아빠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아, 로스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님 통해 보고서 보셨나요? 아니요. 김도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박사님은 제 딸들이 낳을 거라고 하셨더군요. 네, 그럼요. 아이들은 심각한 뇌 손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이 다친 거였죠. 제가 서 박사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치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기본적인 돌봄만 있으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요. 전화가 끊어졌다. 김도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서창민. 그는 내 딸들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내 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일부러 아픈 상태로 묶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한서연. 그녀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저는 살리려고 했어요. 설마 그 의사가 서창민이었다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힘없는 간호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거라면? 김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창민, 내 놈은 끝났다. 내 모든 걸 걸고 널 파멸시키겠어.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그의 변호인단과 검찰 출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도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사립탐정, 회계사들이 움직였다. 서창민의 모든 것을 털어 과거 의료 기록, 금융거래 내역, 3년 전 부산 병원 사건까지 전부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 48시간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서창민은 괴물이었다. 그는 수년간 허위 진단으로 부유층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치료를 강매해왔다. 보험 사기, 리베이트, 조작된 논문. 그리고 그 더러운 기록의 가장 깊은 곳에 부산 의료사고 보고서가 있었다. 사망한 환아의 담당 의사, 서창민. 투약 오류 보고자, 한서연 간호사. 서창민은 자신의 처방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차트를 조작했고 내부 고발을 하려던 한서연을 의료 과실범으로 몰아 매장시켰다. 그리고 서울로 도망쳐 거짓 위에 제국을 건설한 것이었다. 김도연은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치를 떨었다. 내 딸들을,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창민의 양팔을 결박하고 끌고 나왔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서창민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동학대 및 의료법 위반 사실입니까? 서창민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찬 손을 가렸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피해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의 탐욕에 희생된 가족들이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징역 15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80억 원 배상 판결. 하지만 김도현은 그 승리의 순간을 뉴스에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차를 몰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 금간 담벼락. 김도현은 차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슨 철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누구세요? 한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문 앞에 선 김도연을 보자 그녀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주인어른. 김도연은 그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자존심 따위는 없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한서연 씨,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발요.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당신의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했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법원이 당신의 무죄를 확정했고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서창민은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제 진실을 압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3년, 억울함과 고통 속에 숨죽여 살았던 3년의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김도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 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한서연은 대답 대신 김도연의 어깨너머를 바라보았다. 골목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뒷좌석 창문에 2개의 작은 얼굴이 딱 달라붙어 있었다. 은비와 은우였다. 아이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절하게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입모양으로 이모라고 부르는 게 보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그녀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차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튀어나왔다. 로즈 이모 가지마. 다시는 가지마. 아이들은 달려와 한서연의 허리에 매달렸다. 한서연은 그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김도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산산조각 났던 그의 가족이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다시 한남동 저택은 생명력을 되찾았다. 죽음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다. 저녁이면 혜원의 피아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잠들기 전에는 한서연의 다정한 동화 구연이 이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복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10년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로스재단 자선갈라 행사장. 단상에는 이제 16살이 된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녀 김은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했다. 10년 전 저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친절과 용기가 저희를 구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는 로스재단 아동 트라우마 센터의 임상 책임자이자 간호학 석사 한서연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옆자리에 앉은 김도현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10년 전 그 반지하 골목에서처럼 진실했다. 당신이 내 가족을 되찾아 주었어.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한소연은 그의 손을 꽉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깨진 조각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연설을 마친 은비와 은우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싸움, 모든 상실은 바로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들은 알았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실,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으로 빚어진 진짜 가족.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